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를 낳아준 부모로 인해 크게 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살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 희망이 있다고 살아보라고 저를 건드려준 일이 있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게 되었어요. 늘 박복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흔하지 않은 일이 찾아왔거든요. 일단 이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혼을 했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39살이 된 여자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딸아이는 현재 초등학생이고 애를 두고 일하러 다니느라 맨날 걱정해서 좀처럼 노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변을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 건지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선이 안 좋은 건 여전해요. 저도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제가 어지간히 만만한 건지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도 곧잘 와요. 예, 어머마. 네가 이혼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비랑 선영이 서로 보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그렇게 꽁꽁 숨어서 살 거야? 아니 말 맞다나 너나 아범이나 뭐 죄지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되냐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도통 우리 남편에게 딸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법적으로 교섭권이라는 게 있고 서로 보도록 허용된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꾸 그 외에도 보려고 욕심을 내니까 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은근슬쩍 다시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순전히 본인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어머니, 저는 충분히 선영이랑 선영 아범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도 둘이 만나서 놀이공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연락할 일 있으면 아범한테 말하면 되지. 자꾸 저한테 연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솔직히 물으면서 저도 알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제대로 답해주지도 않을 걸 알기도 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말이에요. 얘는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누가 그러냐? 나는 아무런 생각 없어. 니들 이혼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뭐라고 했냐? 그냥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 이혼이 뭐 대수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서 따로 선을 긋고 살아야겠냐고. 웬만하면 그냥 같이 다시 살지 그래. 네 아범도 그 집 그대로 살고 있잖아. 드디어 본심이 나오니 저도 머리가 확 아파오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다시 살 생각 없어요. 그냥 좀 저희를 놔두세요. 그런 의미로 전화하시는 거면 이제 어머니 연락 받기도 힘들겠어요. 그만 끊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게 제가 남편과 이혼한 이유 안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짐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바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흔히들 이런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지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누구나 이런 일은 겪기 끔찍해 하지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더군요. 이때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 뭐라 했지만 더 열받는 건 그때 저에게 매우 저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사실 딱 한 번만 만났던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하도 얘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봤던 거야. 그래도 자기가 기분 나빴으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제발 다시 한번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조금만 내 얘기를 들어줘. 남편이 이렇게 사정사정하며 저에게 매달렸고 아주 발빠르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불륜이나 외도 맘카페를 보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다 난리를 치고 길길이 날뛴다면서요. 우리 남편은 빠른 인정, 빠른 대처, 빠른 사과 이 3종을 전부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속이 뒤집어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듯 남편에 대한 용서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됐고. 나가 죽어, 그냥. 나는 너랑 안 살 거야. 도저히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뭐? 그렇게 동호회를 들락날락거리더니 희어이 거기 있는 여자랑 일을 쳤네? 야, 나는 뭐 나갈 수 없어서 안 나가는 줄 알아? 저는 정말 너무 서러웠던 게 저도 결혼 전에는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이나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생활이 바빠지고 돈도 많이 못 버는 남편 때문에 아주 바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저를 두고 이 인간은 형편도 그리 좋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 이때 마지막이다 하고 할 말을 더 퍼부었어요. 이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였는데 미련 없이 바로 돌아서게 되었던 건 어머니에게 당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 말이야. 시간 있으면 어머니한테서 좀 물어보고 와. 아니, 어머니한테 따질 거 있으면 좀 따지고 와. 내가 알기론 어머니 그 여자 만나셨다며? 당신이 그날 지나가다가 같이 걸렸다며? 근데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 어머니 내가 모를 줄 아셨대? 남편은 이야기가 이쯤 코앞으로 오니 무슨 말이 나올지 눈치를 챘는지 마구 얼버무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가 줄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끝까지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말하다가 서름이 터져 울음까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본인 소녀 낳아서 몇 년을 키워온 며느리를 두고 아들이 새로 만나는 여자의 직업이 마음에 든답시고 얘가 며느리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나 그 말 평생 잊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나 평생 안 까먹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어머니한테 따지고 다 엎을지 모른다고. 이러니 남편은 기함을 했고 한두 번 빌고 빌어서 이게 봉합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진정해, 여보. 우리 엄마가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됐어. 이쯤에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당신과 나 모두에게 안 좋은 그림이 될 거야. 어머니까지 더 확대시켜볼까? 그 여자 끌고 가서 어머니한테 이 여자 며느리로 드리라고 크게 한번 질러봐? 아버님은 그걸 보시면 또 어머니 때리실 텐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니 남편도 머리가 아픈지 슬슬 고민을 했고 결국 우리는 그대로 순조롭게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정말 솔직히 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고 외도 한 번 갖고 이혼한다고 별 쇼를 다 하셨죠. 그래놓고 본인은 전혀 시집살이도 안 시켰고 며느리를 괴롭게 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사실 이 판에 우리 엄마가 제 남편을 엄청 들쑤셔 놓기는 했었답니다. 자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우리 딸 데려다가 무릎 꿇고 온 지방으로 다니면서 얘네 외가며 친가 지방 다 돌며 인사드릴 땐 언제고. 진짜 혈기도 좋네. 그 나이 먹어가지고 한창 결혼했을 때 자네 마누라 나이 무렵에 어린애하고 또 눈길이 가? 이제 내 딸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다 늙고 낡아서 싫다 이거야? 그러는 자네는 내가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거야. 엄마는 이때 안 그래도 탈모가 시작되어 듬성듬성인 남편 머리칼을 잡아댔고 그 인간은 너무 우스꽝스럽게 엄마에게 대항했어요. 장모님, 제발 머리만은 안 돼요. 차라리 뺨을 때리세요. 머리는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웃긴 게 그거 몇 개 안 남았으니 되도 않는 혈기를 부려댄다고 아주 다 잡아뜯을 기세더군요. 결국 제가 말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웃기고 있네. 이 가증스러운 얼마 남지도 않는 몇 가닥 갖고 헬렐레 어린애들 꼬시고 다녔나? 어디 진짜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멀대를 사회라고 맞아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설쳐? 엄마는 정말 이때 제가 뜯어내지 않았으면 일을 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혼은 일단락되었고 저는 잠깐 친정에 있었어요. 흔히 이혼해서 싱글맘이 된 여자들에게 있어 차차 이어지는 순번 아니겠나요? 그러나 역시 많은 이들이 여기서 확장된 선택을 하듯 저도 그래야만 했어요.
이때 엄마랑도 아주 눈부시게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아빠와의 삶도 편치 않아 죽겠는데 딸마저 집으로 굴러와서 힘들게 한다고 난리였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이란 인간도 술 달고 살지. 딸년도 이혼해가지고 혹을 달고 들어왔지. 남들은 다 아들, 딸들 보내주는 여행만 잘 다니고, 남편도 일찍 보내고 밥 걱정 없이 잘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얼른 가야 이 꼴을 안 보지? 이런 말을 하는 엄마의 심정도 저는 잘 알기는 하겠어요. 안 그래도 반대하던 결혼을 했고, 그러고 수년이 지나서 사이에 외도 소식을 듣고 기겁하고 쓰러지려 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뭐 저라도 마음이 좋을까요? 하지만 엄마의 넋두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를 미치게 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저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더군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무능력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순서가 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네 시모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야. 남자들 뭐 대단한 성인공자라도 있는 줄 알아? 그때그때 월급 따박따박 주는 남편에 집 있으면 그냥 그걸로 살면 된 거 아니야. 뭘 여자로서의 사랑까지 바래가지고 욕심을 부려. 그런 게 돈을 갖다 주냐, 쌀을 갖다 주냐, 그리고 집을 주냐고. 김서방이 너한테 집 나가란 것도 아니고 싹싹 빌었다면서. 그럼 그냥 눈 감고 같이 살았어야지. 뭐하러 멍청하게 집을 나와? 엄마는 가뜩이나 좁은 친정집에 저와 제 딸이 온 데다가 빨래며 뭐며 살림이 배로 늘어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넋두리는 점점 깊어지고 저와 엄마 사이 골만 점점 커지게 만들더군요. 이런 상황을 한두 번은 모를까 우리 딸이 듣는 데서 자꾸 듣다 보니 저 역시 참을 수 없이 감정이 나빠졌어요. 엄마, 내가 바람 폈어?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어? 그런 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나는 그러기 싫은데 이혼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막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던 남자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 우리 선영이한테는 제 아빠가 제 엄마랑 살아야 진짜 아빠인 거지. 엄마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순수하게 얘네 아빠가 될 수 있어. 엄마는 이런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듯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결국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꾹 다물고 돈을 모아서 원룸을 하나 알아봤고 부득이하게 딸은 전학을 시켜야만 했어요. 형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엄마는 동네 할마씨들도 다 알게 되었다며 저를 무척이나 부끄러워했거든요. 야, 마트 아줌마도 나한테 묻더라. 딸이 잠깐 다니러 온 거냐고 말이야. 말하는 눈치가 이미 속으로 지들끼리 100번 1000번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 모르는 척 처묻는 거지. 아유, 못된 것들. 아유, 저 입들 아주 그냥 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시간이 갈수록 우리 딸도 외할머니의 이런 어투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마음 들 곳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엄마한테 이런 걸 따져서 싸워봐야 얼마나 승산이 있고 또 얼마나 이득이 있겠어요. 서러우면 제가 알아서 능력을 갖춰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엄마는 엄마 본인도 젊은 날 나를 두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 손에 한 몇 달 키워졌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딱히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자식 키우느라 진득하게 고생한 사람 행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너는 진짜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이야. 그런데 어쩜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어? 홀몸도 아니고 자식도 있는 것이 어떻게 그대로 또 집으로 기어 들어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제명에 못 살다 일찍 갈 판이다 정말. 맨날 이런 저주 같은 소리를 듣다가는 가뜩이나 삶의 의욕도 없는 제게 너무 힘든 날들이 될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남편에게 당한 것, 시어머니에게 들은 헛소리보다 엄마의 말이 더 저를 아프게 하더군요. 오죽하면 저는 평소 연락하지 않고 사이가 썩 좋지 않던 커리어 우먼인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 유진이, 너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딸은 잘 크고 있지?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던 이유는 정말 비참하고 비참하게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대학 시절 저랑 같이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집이 좀 사는 편이었어요. 제 결혼식도 왔고 동기 모임에서도 함께 얼굴을 보곤 했었고요. 사실 성격이 엄청 까랑까랑한 애라서 저랑 잘 안 맞고 결혼도 안 한 애였기에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 한때 결혼하는 여자들을 한심하단 투로 말해서 더 감정이 나빴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남자들이랑 결혼을 해주는지 모르겠어. 비율적으로도 우리 세대에서는 여자가 더 적기 때문에 남자를 고르고 골라서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아, 진짜 한심해. 이상한 남자들이랑 결혼해서 바보 취급 당하면서 사는 여자들 보면 말이야. 오죽하면 남자들 결혼하고 헛짓거리하는 퍼센트가 반 이상이라고 하겠어? 다들 너무 착하고 바보 같아 죽겠다니까. 이때 결혼한 여자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이런 말을 하는 탓에 대단한 미운털이 박혀버린 애예요. 그럼에도 연락한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여유가 있는 애였고 그걸로 재촉한다든지 쪼들리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장점 한 가지를 굳이 더 추가해보자면 입이 좀 무거운 편에 속했어요. 남 얘기에 대해서는 쉽게 떠들어대지 않는 애였고 어딘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이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연락을 따로 했고 어렵사리 제 사정을 말했어요. 내가 최근에 이혼을 했고 친정으로 들어와 있어.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독립하기에 지금 돈이 많이 빠듯한 상황이거든. 지금 일을 시작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서 그런데 혹시 돈 조금만 빌려줄 수 없을까? 이런 걸로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이때 이렇게 말을 하고도 참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면 제 얼굴을 봐도 미쳤단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홀몸이었다면, 아니, 결혼 전이었다면 진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허벅지를 찌르는 한이 있지 이런 걸로 남한테 손 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제 또래 동기한테 그런 전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당장 자식이 제 앞에 있고 얘를 먹여 살려야 할 생각을 하니 저도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때 돌아온 동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저는 이 친구 덕분에 독립을 하는 희한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상황이 어쩌다 그리 된 거야?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 이때 말하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고 수치스러웠지만 별 수 있나요? 너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놓고 돈 안 빌려주기만 해보란 식으로 속으로 이를 악물어가며 어렵게 말을 했어요. 듣고 잠깐 말이 없더니 허허 웃으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제가 죽기보다 싫었던 그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 거봐. 내 주변에 너만 그런 일 겪는 게 아니야. 그러게 왜 바보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은 어쩌자고 생고생을 하며 낳아가지고 그렇게 살아. 갈 데도 없어서 그렇게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능력 없던 애도 아니잖아. 늦게라도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쯤 되니 저도 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새삼스러울 것 하나 없이 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내가 미쳤지. 왜 괜한 사정을 동네방네 광고하는 것 마냥 스피커처럼 떠들어대서 결국 이젠 동기 모임도 창피해서 못 나가겠네 싶었어요.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야? 얼마쯤이면 이사할 수 있는데? 집은 받은 거야?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오더니 저랑 연락을 쭉 이어가게 되었어요. 어찌어찌 몇천만 원 융통을 해서 저도 대출도 받고 있는 돈에 살을 붙여가지고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더니 딱 한 가지만 요구하더군요. 나 논문 써야 하거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좀 써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네가 인터뷰해주고 도와주면 나도 빌려주는 시간을 좀 늘려줄 수 있어.
나중에 관련 사업도 할 거라 나한테는 좀 참고가 될 것 같아. 인터뷰 좀 해줘. 그래서 간만에 통화해서 이것저것 내용들도 얘기했고, 그렇게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저는 겨우 독립에 성공했어요. 솔직히 이 과정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줄 예상도 못했지만, 진짜 남이 가족보다 낫다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는 정말 한 푼도 조금의 돈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야, 먹고 죽을래도 없어. 그리고 누가 너보고 결혼하라고 협박했어? 뭘 했어? 너 벌어준 돈이 그렇게 없어? 나올 때 김서방한테 돈도 안 받아 나왔냐고. 그 정도 앞길은 네가 해야지. 부모가 얼마나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엄마의 말은 정말 들을수록 감당이 안 되는 게 엄마가 저를 키우는 내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고생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랑 잠깐 헤어졌던 것도 월급 몇 달치를 거의 몰래 엄마가 탕진하듯 써버려서 죽일 듯이 싸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엄마도 외할머니네로 도망가 있었고 얼마 안 되어 슬슬 들어왔던 것이었거든요. 우리 아빠도 성격 좋지 않고 보통 아니었지만 적어도 엄마보다는 생활면에서 그렇게 흠잡을 것 없이 살았어요. 말년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고생하니 문제지만 아무튼 엄마에게 그렇게 미치는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하여간 이래저래 다 해서 나왔고 저는 원룸을 얻고 딸 학교를 전학시키고 겨우 제가 일할 곳도 찾아주게 되었답니다. 이때 직장도 몇 번이나 바꿨던 것이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사무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몇 번 아프고 변수가 생기니 그걸 틀어막느라 휴가를 제출하다가 결국 잘리고 말았답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웬만해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겨우겨우 구한 게 한의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신분이었고 이때 같은 한의원에서 알게 된 물리치료사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신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장가를 안 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때 3, 40대 여자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들도 결혼을 안 했죠. 그럼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잘들 만나던지 그럼 좋잖아요. 왜 이혼한 애엄마인 저한테 이 물리치료사분이 찍접대는 건지 나중엔 이분 무서워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유진 씨, 애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초등학생이라고 했나? 그쯤 되면 아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새아빠랑 딸이랑 잘 지내는 거 요즘 TV에 얼마나 많이 나와. 나같이 든든한 아빠가 있으면 유진 씨도 딸도 좋을 거야. 유진 씨도 그 나이 되어서 이혼한 건데 솔직히 어린 총각이랑 재혼할 건 아니잖아. 나랑 같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대놓고 호감을 표시하시는데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몸집도 크신데 팔에는 털이 숭숭 나 있고 아무튼 외모로 비호감을 나타내기보다는 여러모로 싫어하는 요소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혼한 여자라고 쉽게 생각하는 건지 진짜 툭하면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아, 글쎄. 어제 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데 유진 씨 생각이 많이 나지 뭐야. 그 뭐야. 딸내미한테 참치 김치찌개는 그렇게 많이 끓여준다며? 내가 또 기막히게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유진 씨가 한번 끓여서 갖고 오면 안 되나? 이런 의미 없는 찍적거림이 쭉 이어지자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날은 집에 갈 때 계속 따라와서는 자꾸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정을 한의원 여자 원장님께 말을 했는데 외려 저를 탓하시는 바람에 정말 하늘이 깜깜하게 느껴졌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하긴 김 선생님이 좀 그런 구석이 있기는 하지. 아, 근데 유진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원래 그런 분이야.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먹여 살려야 할 자식도 있으면서 말이야. 이래서 내가 애 엄마들은 안 쓴다니까. 같은 여자지만 진짜 직장 구하고 그만두는 걸 너무 쉽게 알아.
너무나 어이없는 반응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은 채우라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억지로 저와 이 물리치료사분을 화해시키겠다며 직원들 그 많은 데서 저희를 떠벌리니 제가 어떻게 계속 다닐 수가 있겠어요. 저 역시 제 눈에 몇 번이나 딸이 밟혔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여기 오래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을 그만두기 바쁘게 딸과 지내는 한 달 한 달은 정말 쉽지 않더군요. 눈 깜짝할 새에 세금 서류들이 날아오고 학교에서는 뭘 그리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건지 돈 낼 일들이 천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급한 대로 투잡 쓰리잡이라도 뛰자는 생각으로 오전에는 동네 식당, 오후에는 버스를 두 정거장 더 타고 가야 하는 대형마트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늘 노트북을 갖고 다니며 회사들을 전전하던 저에게 이런 흐름은 스스로도 꽤 충격적이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뭔가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아무튼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쌓아온 스펙들을 떠올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의원에서도 치여서 잘리고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팔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양새라든지 많은 것들이 절 괴롭게 하더군요. 식당 아저씨의 날카로운 말은 늘 맵게 들렸어요. 아, 이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랑 일 오래 못해! 아, 얼른 이거 물티슈 깔아두고 서빙도 좀 째깍째깍 좀 해요! 아, 손님 나가신 지 언젠데 아직까지 저걸로 테이블을 놔뒀어? 정말 이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만큼 일이 바빴고 마트와 식당 그 어느 곳도 저를 대충 일하게 두지 않았어요. 돈을 들인 만큼 야무지게 뽑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해 보이더군요. 하여간 돈이 궁한 건 저니 저도 그에 맞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오전에 일하는 식당은 정말 꽤나 일이 험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주인 아저씨에 비해 아줌마는 좋은 분이셨기에 일하고 나서 돌아갈 때 반찬 같은 것을 곧잘 챙김받고는 했어요. 이제 제가 말하게 될 이 신기한 일에 대해 식당 아줌마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바쁘게 투잡을 뛰어가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당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여기 일찌감치 오셔서 식사하시는 할머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날따라 뭔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게 안쪽으로 안내해드렸는데 할머니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으시고 계속 허공만 보는 듯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좀 피곤한가 싶어 자리 안내를 해드렸고 메뉴를 여쭤봤는데 여전히 답이 없으신 거예요. 할머니, 뭐 드실 거예요? 전처럼 순두부찌개 드릴까요? 네?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봐도 답이 없으신데 주인 아저씨는 또 자기 볼일 때문에 성을 내시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길래 갔더니 메뉴판을 가리키시면서 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게 뭔데요? 순두부찌개요? 된장찌개? 하지만 계속 답답하게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워낙에 평소 드시던 게 순두부이니 저도 그냥 그걸로 주문을 대신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내드렸고 이후에 한창 아침에 아저씨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저는 바쁘게 돌아다녔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다 하신 것 같아서 근처에 갔더니 다시 멍하게 계신 거예요. 할머니, 다 드셨어요?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걸어도 평소 같지 않게 답을 안 하고 계속 계시더군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주인 아줌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슬쩍 보시더니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유진 씨 모르나? 할머니가 약간 치맥기가 있으셔. 우리 남편 없을 때에는 그냥 저렇게 좀 계시다가 나가시게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좀 유난이라 그렇지.
어차피 뭐 저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일어나시거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식당 아줌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음씨가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저는 엄마 복은 없지만 가끔 이렇게 어쩌다가 저에게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좋은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듯해요. 제가 처음 여기서 오전 시간대로 쪼개서 일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딸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 가지 마음을 또 울리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가게 앞에 붙어 있던 문구 때문이었어요. 순두부찌개를 드시고 싶으신데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밥을 제공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 아저씨는 그냥 일반 보통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아줌마가 모든 걸 떠맡고 있는 이 식당에서도 그게 불만이었던 건지 이 문구를 붙이기까지 아주 살벌하게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식당 아줌마는 동네 어려운 분들의 점심 끼니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번거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럭저럭 동네에서 이 식당 이미지는 나쁘지 않아요. 앞서 말한 치매 할머니는 가끔 돈을 내실 때도 있고 안 내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다음 날도 오셨는데 이날의 일은 어찌나 저도 손이 떨리던지 식당 아줌마께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그대로 향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일정상 이후에 마트 출근이 없긴 했지만 집에 가서도 도통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었답니다. 이날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행동 때문에 영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잡히질 않았어요. 할머니, 식사 다 드신 거죠? 그럼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테이블을 치우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쓱 잡으시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할머니는 계속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는 눈으로 멍하니 저를 잡고 뭐라고 입만 열었다 닫았다 대충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날 저도 덥고 컨디션이 나빴던 날이라 이렇게 늘어지는 텀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 중에 대꾸한 건데 할머니는 제 팔을 잡고 본인 발 밑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뭘 흘리신 건가 싶어서 눈을 번뜩이는 찰나 밑에 웬 가방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거 가져가. 그래서 뭔가 했는데 웬 짐꾸러미 같은 가방이 있는 거예요. 빨간 체크 가방이었는데 어린애들이 들고 다닐 법한 그런 보폴랑 가방이더군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가 있으니까 뭘 착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사코 계속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져가. 너 가지라고, 어? 이거 가져가 빨리. 그러면서 자꾸 제 팔을 잡아당겨 가방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약간은 저도 덥고 짜증이 난 어투로 반응을 했는데 일단은 양쪽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배를 눌러대는 통에 가방을 챙겨들긴 했어요. 그래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니 할머니는 이미 문을 열고 나서는 중이시더군요. 한숨을 훅 한번 들이쉬며 가방을 들고 제 소지품을 둔 식당 안쪽 커튼 쪽으로 들어왔어요. 분명히 뭔가 폐지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열어볼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홀에 주인 아저씨가 있는 틈을 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저는 그만 그 가방을 챙겨서 주인 아저씨께 허둥지둥 집에 일이 있다고만 말하고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오게 되었답니다. 대강 밖을 둘러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계시지 않았고 저는 고개를 계속 좌우로 돌려대다가 그대로 서 있다가 어찌어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직 숨가쁘게 일할 시간인데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머리는 그냥 하얗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와버렸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솔직히 현금 5천만 원이라니 이런 게 어디서 뚝 저한테 떨어지겠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진짜 일상 안에 평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처음 겪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할머니가 저한테 한사코 가져가라고 성화를 부리셨던 그 가방 안에는 5천만 원이라는 액수의 돈이 양껏 채워져 있었으니 저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은 다 넋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씩 종이끈이 채워져서는 대충 봐도 평범한 액수가 아니란 걸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손이 달달 떨리기도 하고 어디서 이런 걸 주워봤다는 사람들 얘기는 뉴스로 가끔 봤지 저처럼 이렇게 직접 전달받아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서 미치겠는 건 할머니가 이걸 왜 저한테 주셨냐는 거예요. 할머니 눈에는 내가 예뻐 보였던 건가? 아니면 뭐 잃어버린 딸이라도 있는데 착각을 하셨다던가 별의별 꿈과 희망의 생각들을 다 해보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점점 머리는 복잡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중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데 식당 아줌마이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카톡이 온 걸 보고 한창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저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일찍 출근할게요. 이렇게 어영부영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학교에서 딸이 돌아올 때까지도 마음을 편히 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다 못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었죠. 애초에 엄마랑 안 맞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생고생을 하는 주제에 뭘 기대하고 연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세상에 요즘 그런 일도 있어? 너 그거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런 건 바로바로 신고해버려. 나중에 무슨 죄를 뒤집어 쓰려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에 혹해서 약간 흔들리던 와중에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걸려온 내용은 정말 가짠치도 않은 거예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현금을 그냥 주고받은 거 아니야. 그거 뭐 위조된 거 아니지? 그런 거면 그냥 네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막말로 그 할머니 어디 아프다며. 누가 뭘 알고 있겠어. 식당에 CCTV라도 있는 거야? 꿀릴 거 없으면 그냥 너 준 거니까 그렇게 알았다고 하고 쓰면 되잖아. 어째 이쯤이면 대충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끊으려는데 그 찰나에 엄마가 한 말을 듣고 비겁할 듯 놀랐어요. 새삼 또 새롭게 엄마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보다 있잖아. 거기서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차피 그거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 셈 아니야.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주인집이 돈 올려달라고 난리거든. 니네 아빠 누워있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 너 사천 갖고 엄마한테 한 1,000만 원만 빌려줘라. 아님 한 2천 줘도 되고. 어차피 이 집 우리 죽으면 네 거 되잖아. 투자하는 셈 치고 좀 빌려줘. 어? 와, 이때는 진짜 그 가방을 열었을 때의 충격 이상으로 불쾌함이 훅훅 밀려오더라고요. 됐어. 나 이거 다시 돌려줄 거야. 엄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그딴 말 할 거면 끊어.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또 걸려오는 거예요. 이날을 이후로 저는 엄마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야, 누가 너 보고 돈 그냥 달래? 좀 빌려달라잖아. 꽁돈 생기고 남도 아니고 네 애미가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좀 보태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 돈 5천 너 혼자 다 먹으려고? 못된 거.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거야.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 쓸모없는 자식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도 없는 것만도 못한 부모,
맨날 자식 등쳐먹지 못해서 안달인 엄마는 필요 없어. 이제 연락하지 마. 전화 끊어. 이렇게 끊고 나서도 엄마는 며칠 연속 저에게 문자로 못됐네, 욕심이 그득하네 하고 보내대는 통에 저는 결국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절망적인 판에 제 속을 또 흔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집주인이었어요. 엄마 코만 석자가 아니라 당장 저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집주인은 옆집 원룸에 사는 자기 딸이 내야 할 세금까지 저한테 물리고 하여간 온갖 말로 시비를 걸어댔었거든요. 내가 말야, 돈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 친구가 더 주고 들어온다는 걸 그 집 준 거야. 선영이 엄마 준 거라고. 우리 딸 또래인데 저렇게 혹을 달고 이혼해서 들어와서는 불쌍해가지고 싼 값에 준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세금 갖고 물고 늘어져? 우리도 고생 많이 해서 이 건물 어렵게 구입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려워서 돈 올려달라는 건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러면서 2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나가다 저만 보면 내일 월세를 안 낸 사람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속을 건드리는 것은 도저히 참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선영 엄마, 친정 엄마나 부모님은 살아 계신 거야? 응? 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집주인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멍청하고 무례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하나도 매가리가 없어 보여. 눈도 맨날 동태마냥 뜨고 다니고 말이야. 애엄마가 눈에 힘이 빡 들어가야 잘 먹여 살리고 키울 텐데 맨날 우울해 보여. 돌봐줄 친정엄마도 없는 거야? 이 딸내미가 이혼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냐고. 이런 쓸데없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제 주제가 참 서럽고 구슬프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얼마나 초라해 보였으면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이 며칠간은 식당과 마트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하기로, 그리고 기왕 여기에 이렇게 드러내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진실을 말하자면요. 그 돈을 제가 훔친 건 아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할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둘까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양심은 무지무지 찔렸어요. 그 할머니가 치매라서 보통의 상태가 아니란 걸 저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을 늘어지는 엄마의 공격. 그리고 때마침 자기 딸내미 친구가 방을 달란다며 뭘 알기라도 하는 듯 저를 공격해대는 집주인. 이 미친 60대 아줌마들의 총 공세에 저는 질릴 대로 질려 있었어요. 이때에는 미묘하게 딸에게도 예민하게 굴고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복잡하던 얼마간의 속을 정리하고 눈을 딱 감고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밖에서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딸과 순댓국집에 갔던 저녁일 때문이에요. 엄마, 그냥 순댓국 먹을 거지? 나는 사골 순댓국으로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딸과 함께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한숨을 푹푹 쉬어대면서 공과금 납부를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계산을 하려고 나가 있는데 딸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왜 그래? 얼른 따라 나오지 않고 가서 숙제해야지 너. 근데 돌아오는 딸의 대답이 저에겐 좀 충격이었어요. 당연한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꽂혔을까요? 의자 바로 끼워 넣으려고. 엄마랑 나랑 앉았던 자리잖아. 잘 정리해놔야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말이 제 마음 안으로 훅 들어와서 대체 이게 뭐라고 저를 순간적으로 번뇌하게 만든 것일까요? 딸은 늘 덜렁대고 저에게 자주 혼나기도 하는 애였지만 늘상 저를 따르고 엄마를 최고로 아는 아이였어요.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렇다지만 특히 저랑 단둘이 살게 된 이후 왜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지에 깊이 묻지도 않았고
조용히 그 생활에 적응해서 따라주던 애였어요. 그리고 더욱 저를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다니는 애였고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딸이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보기 좋게 말끔하게 정돈하고 싶어하는 딸의 그 서툰 모양새를 보니 왠지 모를 울컥함이 밀려왔어요. 왜냐면 저는 당시 저를 괴롭게 하는 저보다 몇 세대 앞서간 같은 여자들의 모습으로 많이 지치고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엄마 같은 경우 핏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주스러울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요. 딱히 뚜렷하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던 건 아니지만 새삼 이걸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내 대해서 악을 쓰고 잘라내버리고 싶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들을 우두커니 하고 있을 때 직관적으로 제 머릿속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빨간 체크 가방이었어요. 할머니가 주고 가셨고 그대로 우리 집 옷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가방 말이에요. 엄마 뭐해? 얼른 계산하고 가자. 밖이 벌써 어두워. 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그 자리에서 허둥지둥 계산을 하고 그렇게 딸과 집으로 왔어요. 씻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간 딸을 두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식당 아줌마에게 전화드리는 일이었어요.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액수의 돈은 제 것이 아니구나. 이런 돈과 나는 인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딸과 걸어 들어오는 내내 저는 결심이 반듯하게 서버렸고 이제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약간 서글프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이미 선을 타버렸어요. 아주머니,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간 출근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참, 저도 너무 민망하고 그렇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말을 뗐지만 식당 아줌마의 반응은 생각 외로 그렇게 저를 막 비난한다든지 너무 놀랍고 기겁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근데 그 뒤로 나도 할머니를 마침 못 봤어.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나도 잘 모르겠네.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둘이 안절부절하며 전화를 끊었고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날 저녁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잠시나마 남에게 속을 비워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약간은 시원해지더군요. 일단은 갖고 있어봐. 그걸 다시 여기 갖다 놔도 별 수가 없잖아. 할머니가 오시면 그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맘 편하게 다시 가져다 드리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참, 그리고 우리 집 아저씨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아주머니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 저도 그게 맞겠다 싶었어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일단 완연히 제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얼른 제 손에서 밀어내고 싶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와중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쓸 수 없는 거액을 집에 보관해둔 채 식당에 나가려니 엄청 애가 타더군요. 하여간 이렇게 있는 동안 집주인은 전화해서 저를 어찌나 얄궂게 괴롭히던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아유, 선영엄마. 내가 애 따라 죽겠어 정말. 돈 결국 못 올려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우리 딸내미 친구한테 이 집 줘야 돼. 얘네 엄마가 벌써 며칠 전에 와서 다 보고 갔다고. 바로 앞에 파출소도 있고 치안도 마음에 든다며 이 집 달라고 난리였어. 이렇게 머리가 터지려던 와중 갑자기 오전 중에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이날 저는 딸 학교 모임 때문에 그날따라 식당을 못 나갔는데 아줌마가 알려주셔서 급히 집에 들려서 가방을 찾아 식당으로 날아갔어요.
어찌나 오랜만처럼 느껴지던지 여전히 멀뚱멀뚱한 눈으로 계시는 할머니에게 그 가방을 다시 드렸어요. 혼자 오셨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아들이 올 거야.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으니 할머니가 그 돈을 혼자 갖고 가시는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결국 할머니가 주신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말해서 같이 와서 할머니와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직접 차로 모시고 가는 걸 봤고 결국 그날 학교 모임도 중간에 빠져나온 꼴이 되어 선생님께도 사과 전화드리고 진짜 바빴어요. 헌데 며칠이 지나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에 식당으로 누군가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본 건 아니고 화장실에 가 있었을 때 같은데 나와보니 식당 아줌마가 저를 막 손짓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웬 남자분이 절 보며 김유진 씨?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는데 왜요? 저기 이옥순 할머니 아시죠? 제 이름은 맞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했더니 식당 아줌마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할머니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 알아듣고 안다고 했더니 이후로 계속 당황스러운 말들을 하시더군요. 이 순간만 해도 제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글쎄 몇 번을 다시 물어봐도 제가 할머니께 돌려드렸던 그 돈 말이에요. 그게 할머니가 제 앞으로 주신 돈이 맞다나요? 대체 이게 무슨 장난질인가 싶어 순간적으로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스스로도 어이가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돌려드린 건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할머님께서 김유진님께 드리시는 게 맞다고 다시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때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할머니네가 선임한 변호사였는데 이때 일 때문에 선임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쪽 일을 봐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연유로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날 보니까 엄연히 나이 든 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딱히 할머니께 뭐 잘해드린 것도 없고 반찬 하나 더 놓아드린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살갑게 뭔가 대꾸해드리길 했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기에 아무리 봐도 누가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사기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번 제 손에 쥐어졌을 때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한번 거쳐보니 이제는 의심이 생겼거든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맨날 여기 대접해 주시다시피 하신 건 여기 아주머니신데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 이 변호사분 말로는 이미 자식 둘에게는 줄 만큼 나눠주셨고 남은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라 쳐도 저한테는 너무 거액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옥순 할머님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얼마 정도는 자유롭게 쓰고 싶다 하시더군요. 무슨 연유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따님이 한 분 더 있으시긴 했는데 재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모든 이유의 끝이고 그 이상도 무엇도 아닌 이유로 저는 그 돈을 제대로 된 서류에 의해서 얼떨결에 받게 되었지 뭐예요. 할머니가 대체 왜 저에게 주고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을 알아낸 것도 이날 식당 아줌마를 통해서 변호사분이 듣고 부르신 것이었고 할머니가 주신 정보는 그 정도였다고만 하더군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제 인상착의 정도만 알려주시고 다시 갖다 주라는 정도만 말하고 끝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유를 유추해봐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그렇게 받게 되었어요. 식당 아줌마도 이쯤 되면 그냥 받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고 저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는 거절할 이유도 딱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떨떨한 상태로 받게 되었고 그 돈의 일부는 이사 가는데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납득이 가질 않아요.
대체 무슨 이유로 저 같은 사람한테 대뜸 5천만 원을 밑도 끝도 없이 주신 걸까요? 여기서 저는 500만 원을 식당 아줌마께 드렸고 둘이 이걸 주고받는데에도 실랑이를 벌이느라 한참 걸리긴 했어요. 받을 이유가 없이 받게 되었다고 모양새가 길어진 건 저 할머니와 저 사이, 그리고 저와 식당 아줌마 사이, 이렇게 똑같이 이어가게 되었네요. 아무튼 아예 신기루처럼 남들이 흔히 말하는 로또 같은 일로 그냥 치우치기에는 아직도 현실 감각이 제대로 살아있어요. 저와 딸은 이후로 할머니가 얼마 전 들어가신 요양원 주소를 받아두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큰 아드님 연락처도 받아두었는데 변호사님은 부정적인 반응이시더군요. 아드님들도 알고 계시긴 하지만 썩 연락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평소 할머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서 이 상황도 늦게 알게 되셨더라고요. 김유진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가 되니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 진짜 어쩌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희한하기만 할 뿐이에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어요. 주셨으니 받았고 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지라 급한 대로 쓰기는 했지만 이걸 사용하는 것도 나름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평생 부모복 없이 살아오고 치이며 최악의 상태에 떨어진 저에게 이 돈은 마냥 거절하고 밀어낼 수 없는 금액이기는 했어요. 당사자도 괜찮다고 하고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식당 아줌마도 그쯤 되면 잘 쓰라고 하시지만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다시 돌려드리기도 이미 애매한 상황이 되었지만요.